오늘 만나보실 모델 랜드로버의 최고급 SUV 레인지로버인데요. 제가 처음에 경험했었던 레인지로버 2000년대 초반입니다. 당시가 3세대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때였는데 그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진화의 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통상 럭셔리 모델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랜드로버 자체는 프리미엄 브랜드지만 이 레인지로버만큼은 럭셔리로 분류를 하고 싶습니다. 경쟁 모델만 보더라도 GLS, X7, 벤테이가 등을 꼽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시장에서 S클래스와 경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랜드로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아요. 하지만 변치 않는 것, 레인지로버의 가치만큼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자, 과연 레인지로버가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랜드로버는 프리미엄 브랜드에 속합니다. 벤츠, BMW, 아우디 등과 같은 그룹인데요. 하지만 최상급 모델 레인지로버는 입장이 다릅니다. 럭셔리 브랜드 상품과 같은 수준의 대접을 받으니까요. 고급차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헤리티지입니다. 랜드로버는 1970년부터 판매가 되었는데요. 50년이 넘죠. 이후 20년 이상 생산되다 90년대 중반에 2세대 모델로 넘어갑니다. 3세대는 BMW에 인수된 이후 등장했는데 엔진을 비롯해 심지어 윈도우 조작 스위치에 이르기까지 여러 곳에서 BMW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레인지로버를 경험했던 것이 3세대부터였죠. 4세대는 2012년 파리 모터쇼를 통해 데뷔했고 다시금 10년 정도가 지나 지금 보는 최신의 5세대 모델이 나옵니다. 디자인은 3세대 모델 이후 부분적 변화를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요. 4세대 모델과 비교를 하면 앞쪽 디자인에서 차이가 크지 않죠? 고급차들은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갖기 때문에 파격적 변화를 취하는 경우가 드문 편이죠. 후드에 있는 캐릭터 라인도 4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죠? 램프도 세련미를 가미했을 뿐 기존 틀을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램프에는 최대 500m까지 비출 수 있는 디지털 LED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다이나믹 방향 지시등도 있습니다. 도어가 오픈될 때 오프닝 세레모니를 볼까요? 그릴 디자인도 달라졌는데 원형으로 감싸던 램프 주변을 직선으로 처리했습니다. 범퍼도 직선을 중심으로 멋을 냈죠. 확실히 과거 대비 세련미가 엿보이는데요. 차체는 크지 않지만 넓어 보이게 디자인되어 시각적 안정감 측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측면도 전통을 따라갑니다. 짧은 프론트 오버행, 뒤쪽으로 서서히 낮아지는 루프라인, 프론트 도어에 멋을 낸 것도 여전하죠. 대단한 덩치를 가졌지만 공기저항 개수도 0.30에 불과합니다. 대형급 SUV인 만큼 휠도 큰데 옵션으로 23인치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소비자분들은 단순히 휠의 크기만 보는데 이와 같은 타이어 사이즈가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규격이 애매하면 타이어를 향후에 바꿀 때 선택이 제한되기도 하니까요. 다행히 레인지로버에 쓰이는 사이즈는 국산부터 수입 타이어까지 다양한 모델이 존재합니다. 5위 타이어는 피렐리의 스콜피온 제로 올 시즌이 쓰이고요. 전동 사이드 스텝도 있는데 이 덕분에 높은 지상구를 가졌음에도 탑승이 편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소소하죠? 전통의 계승 때문에 본격적인 변화는 뒤쪽부터 시작되는데요. 루프 위에 있는 두 개의 안테나, 기능성을 위한 것인데 여기에 카메라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번 모델은 보드테일 디자인에 중심을 두고 과거처럼 분할형 테일게이트로 기능성을 추구했습니다. 모델명을 중앙에 배치한 것도 예전과 같죠. 수직형 테일램프도 얇게 구축되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작동 때는 레드 컬러의 LED로 보이지만 작동하지 않을 때는 그로스 블랙 그래픽으로 유지되고요. 랜드로버를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투박함이죠. 고급스럽긴 한데 투박함이 부각되다 보니 세련미가 다소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직선 중심의 레이아웃은 더 넓고 안정적인 탑승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계기판도 시인성이 좋고 그래픽을 깔끔하게 처리했고요. 요즘은 영국 브랜드들도 시각적 세련미를 잘 살리고 있죠. 스티어링 휠도 고급스럽게 디자인되었고 적당한 구경을 갖춰 조작성도 좋았습니다. 소재가 전하는 촉감도 좋았고 각 버튼들의 조작감 역시 무난했죠. 도어 트림도 가죽으로 마감해 고급스러움을 살렸는데 눈에 띄는 것은 시트 조작 레버였습니다. 보통은 시트 조작을 레버로만 하죠. 하지만 레버에 메모리 기능을 넣은 아이디어를 살렸죠. 그러나 도어락 버튼이 너무 밑에 있어 사용하기가 불편했습니다. 승객이 탑승했을 때 눈에 띄는 것은 13.1인치 터치 디스플레이입니다. 시각적으로 시원해 보이지만 선명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햅틱 기능도 잘 구현되고요. 각종 기능성도 자랑하죠. 하단 공조장치 부분도 깔끔한데요. 하나의 다이얼로 4가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PM2.5 센서도 달려있어 겨울철이 되면 급습하는 중국산 미세먼지를 막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바이러스 감소 기술도 들어가 있죠. 코로나19가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꿔놨습니다. 변속 레버도 컴팩트한데 조작성이 좋았고요. 그 옆으로 HDC, 로기어 선택 버튼이 보입니다. 컵홀더가 있는데 하단에는 별도의 작은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센터 콘솔 안에는 냉장 기능도 있습니다. 시트 얘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 착석감이 좋았는데요. 시트의 조작 범위도 무난하게 설정할 수 있었고요. 다만 SUV의 특성에 맞추다 보니 시트가 조금 높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마사지 기능도 제공되는데 형식적이지 않은 정말 시원스럽게 기능을 구현해서 좋았고요. 부가 기능으로는 내비게이션 성능을 꼽게 되는데 수입차들의 내비게이션 대부분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정보가 부족한 내비게이션도 많은데요. 반면 랜드로버는 T맵과 협업을 해서 더 많은 정보를 담아내고 있죠. 덕분에 더 빠른 길 안내를 받을 수 있었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PB 프로라고 불리는데 스마트폰처럼 쓰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LTE 모뎀 2개가 들어가 있고 퀄컴의 스냅드래곤 820AM을 AP로 쓰고 있죠.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도 랜드로버가 애용하는 제품이죠. 물론 이제는 다른 브랜드에서도 메리디안과 협업하는데 확실한 성능 차이를 보여줍니다. 메리디안 시그니처 사운드 시스템이라 불리는데 1600W급 출력을 기반에 두고 선명한 음질을 들려줍니다. 과거에는 고음이 강조되었는데 지금의 시스템은 저음과의 균형감도 좋았고요. 소음을 상쇄시키는 ANC 기능도 있는데 3세대가 기본입니다. 휠의 진동, 타이어, 엔진의 소음을 모니터링해서 반대 파장을 쏴주도록 만들었죠. 헤드레스트의 60mm급 스피커를 통해 최대 1kHz까지 이전 대비 5배 정도 소음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죠. 스피커 커버가 멋진데 이처럼 발에 닿는 부분에 있다 보니 찌그러짐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시승차는 이미 미세하게 찌그러져 있어요. 잠시 정숙성을 볼까요? 아이들링에서 약 35dB 정도 수준을 보였는데 매우 조용한 환경입니다. 주행 소음도 55dB에 불과하죠. 사람과 달리 소음 측정기에는 ANC가 쏘는 반대 파장도 읽어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수치를 냈다는 점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죠. 벌크헤드, 즉 전면 격벽 보강을 통해 소음과 진동을 약
24%가량 줄였다고 하죠. 설명할 게 너무 많은 차라서 할 말은 많지만 이제 가볍게 축소해 보겠습니다. 현재 모델은 롱휠 베이스 버전이죠. 노멀 휠 대비 약 20cm가량 더 긴 휠 베이스를 갖는데 늘어난 공간은 모두 뒷좌석에 할당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넓죠. 시트 자체도 편안한데 쿠션감, 가죽의 느낌도 좋았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달리는데 다른 부가기기를 연결해 감상하는 것도 가능했고요. 2열과 3열 시트는 전동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화물 수납도 편했죠. (3열도) 형식적이지 않아요. 물론 4인승 또는 5인승 버전의 이점도 있겠지만 다수의 승객이 탑승을 해야 한다면 지금 보시는 7인승이 충분한 매력을 보여주죠. 트렁크 공간도 볼까요? 최고급 SUV를 짐차로 쓰는 일은 없겠지만 많은 짐을 싣고 캠핑을 떠나도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되죠. 자, 레인지로버 롱휠 베이스 모델과 가볍게 달려보죠. 확실히 스티어링 휠 조작 때 이 바디롤을 적정량 허용하는 편입니다. 이 차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만약에 이처럼 바디롤이 싫다, 그런 경우라면 다른 차를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 덩치에 이런 성능을 보여주는 차는 또 흔치 않거든요. 코너링 때 타이어가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량 무게 그리고 사계절 타이어를 적용시켰기 때문인데 차량의 성능으로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사계절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로 정말 빠른 주행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코너링 성능 자체 여기서 불만을 느끼실 분들은 없겠죠. 사실 BMW X 시리즈도 잘 달리는 SUV로서 유명하잖아요. 하지만 X7도 유사한 정도를 보여줍니다. 오히려 컴포트한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레인지로버 쪽이 조금 더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게 되고요. 자, 현재는 자세 장치를 끄고 달리고 있는데 이때도 꾸준하게 개입을 해옵니다. 굳이 온오프의 차이를 꼽는다면 개입 시점을 조금 당기느냐 조금 더 미루느냐 이 정도의 차이로 보면 되고, 이와 같은 차들, 지상고가 높은 차들은 전복에 대한 대응 능력을 많이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셋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자, 이번에는 시속 100km 정도에서 싱글 HNG를 해보겠습니다. 통상 급격하게 잡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정말 심했었는데 볼까요? 이게 레인지로버 맞나요? 이렇게 세련되게 잡는다고? 예전에는 정말 팍 하고 서서 옆자리 승객이 놀랐었거든요. 근데 조금 과장을 보태자면 이 옆자리 승객이 그냥 좀 회피를 빠르게 했구나 정도를 느끼는 거지 놀랄 정도가 아닙니다. 제어의 세련미가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자, 이번에는 레인지로버와 함께 고속주행을 해볼까요? 이와 같은 대형급 SUV가 이런 환경에서 어울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넉넉한 엔진 파워를 갖고 있는 만큼 지금 시원스럽게 속도를 올려가고 있어요. 자, 230km 정도에 이르면 바람 소리가 조금 크게 부각이 되는데 사실 지금 안전마진을 많이 잡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230km대에서 제가 가속을 중단했는데 이 최고속도 자체는 250km로 알려져 있죠. 오늘 바람이 약간 부는 환경이어서 안전상 속도를 낮추고 있지만 고속 주행 때의 안정감만큼은 충분합니다. 또한 이 무게에 의한 안정감이라는 것도 나오고 자륜구동에 의한 안정감이 있죠.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어우러져서 운전자를 상당히 편하게 만들어주네요. 이 모델로 고속 주행, 최고속 주행을 하실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환경을 만나더라도 어떤 불안감을 느끼지는 않겠네요. 또한 현재같이 달리고 있을 때 에어 서스펜션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자, 이 에어 서스펜션이 상당한 탄력성을 갖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랜드로버의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되기 시작한 건 1992년부터입니다. 현대차가 엘란트라, 소나타2를 만들던 시절인데요. 트윈밸브 댐퍼가 탑재된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5mm 초 미만으로 반응을 합니다. 랜드로버가 설계한 어댑티브 다이내믹스 컨트롤 소프트웨어로 구동되고요. 높이는 4단계로 조절되는데 승하차 때는 기본 차체를 50mm가량 낮춰 탑승을 편하게 도와줍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16mm를 낮춰 안정감, 고속주행의 효율을 높여주고요. 오프로드 주행 때는 기본 높이에서 추가로 60mm를 높여 다양한 지형을 만났을 때 하부가 손상받지 않도록 해줍니다. 물길을 달리기 위한 도각 능력도 SUV에서 중요하죠. 레인지로버는 최대 90cm 정도의 물길 주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의 탄력성은 승차감에서도 나타나는데 컴포트한 성향에 맞춰진 특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과속 방지턱을 넘어보겠습니다. 야, 리어 쪽이 잠자고 있어도 안 깰 것 같은데요. 차가 상당히 크고 이게 길어지다 보면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에어 서스펜션이 확실히 유연하게 대처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친路面을 가보겠습니다. 차체가 길다 보니까 약간의 진동감이 있긴 한데 목소리가 떨린다든지 이런 현상이 전혀 없었죠. 그리고 뒤쪽에서 지금 시트가 이제 폴드되어 있고 트렁크 쪽으로 지금 몇몇 가지가 들어 있어요. 이것들이 떠는 소리지 이 캐빈 쪽에서 나는 그런 잡소리도 없네요. 확실히 서스펜션은 가져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팅에 대한 노하우, 이 레인지로버도 오래 썼잖아요. 확실히 그런 노하우가 잘 담겨 있습니다. 도각 능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승차감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이 스티어링 휠을 조작했을 때 현재는 다이나믹 모드에 있는데도 약간 단단한 느낌을 전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컴포트함을 유지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레인지로버는 일반적인 도시명 SUV와 달리 오프로드까지를 달릴 수 있잖아요. 과거 SUV들에게는 오프로드 주행 성능이 중요했지만 요즘 도시명 SUV들이 많아졌죠. 하지만 랜드로버와 집은 자사의 다양한 모델들이 험로를 만났을 때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휠의 접지 사항을 초당 100번가량 모니터링해서 최적의 트랙션을 유지해 주도록 만들었고요. 프론트 엑셀과 리어 엑셀의 토크 배분을 능동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담당하는 것은
IDD 시스템이라 부르고요. 미끄러운 노면 외에도 코너링에서 리어축 트랙션을 유지해주는 액티브 락킹 리어 디페런셜 시스템도 들어가 있습니다. 랜드로버는 오래전부터 전자식으로 튜닝된 지형 반응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죠. 지금은 터레인 리스폰스 2로 진화해 있습니다. 이런 주행 성능을 만들기 위해 약 70여 개의 모듈이 터레인 리스폰스 시스템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요. 사실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론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드렸지만 실상에서 막상 도움되는 것 같지 않죠? 간단히 정리하자면 첨단 사륜구동 제어 시스템이 어떤 노면을 만나던 최소한의 미끄러짐을 만들면서 내가 편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랜드로버에 투자하는 많은 비용 가운데 일부분이 이와 같은 첨단 사륜구동에 투자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험로 주행을 위한 로우 기어도 기본인데 변속기를 중립해 둔 상태에서 버튼 하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전보다 변경되는 속도도 확실히 빨라졌고요. 예전부터 늘 했던 얘기 있잖아요. 뭐 사막의 롤스로이스다. 다양한 험로 환경을 달릴 수 있는데 현재는 타이어만 보더라도 일반 주행 조건과 많이 타협을 하고 있죠. 사실 뭐 이와 같은 2억 원이 넘는 차로 오프로드를 팍팍 다닐 수 있는 그런 소비자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험로 환경, 여기서의 만족감은 충분합니다. 뭐 정말 하드코어한 그런 환경을 만나더라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랜드로버의 또 특징이니까 이런 점 실제 할 일은 없지만 이와 같은 이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런 정도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엔진을 볼까요? 고급차에 걸맞게 엔진도 8기통을 씁니다. BMW가 공급하는 것인데 코드명 N63이죠. 지난번 테스트한 M850 때 쓰인 것과 같은데 성능은 물론 사운드도 좋았습니다. 4리터 버전과 달리 스트로크가 8.3mm가량 긴 것이 특징인데요. 스퀘어 타입에 가깝기 때문에 엔진의 회전 질감도 좋았죠. 높은 RPM에서의 저항감 역시 느끼기 어려웠고요. P530이라는 모델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최고 출력은 530마력입니다. 최대 토크도 76.5kgpm라 힘의 부족함을 느낄 수 없죠. 낮은 RPM부터 나오는 두둑한 토크 덕분에 초기 움직임도 좋았고요. 해외에서는 가솔린 3종, 디젤 3종이 판매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는데 2종이 판매되며 모델명 뒤에 2가 붙죠. PHV, P530을 제외한 나머지 모델들은 모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기본 탑재하고 있고요. 향후 순수 전기차도 나올 예정인데 배터리까지 추가되면 무게가 3톤이 넘겠는데요. 변속기는 GF가 제공한 것을 사용합니다. 8단이고요. 신뢰도 높은 변속기인 만큼 빠른 체결 능력을 보여줘서 좋았습니다. 토크 대응 능력도 충분히 좋은 편이고요. 주행 연비는 어떨까요? 저희가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는데 상당히 여건이 좋아지면 리터당 10km 이상을 넘나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고속도로, 무조건 이제 정속 주행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가감속이 필요하죠. 이랬을 때를 감안하면 보통은 리터당 9km 정도, 최대는 한 10.5km 정도를 1리터로 갈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차의 무게를 감안하면 결코 나쁘지 않은 연비거든요. 코드명 L460 레인지로버는 MLA 플렉스 아키텍처로 만들어졌습니다. 알루미늄을 최대한 활용했는데 과거 대비 비틀림 강성이 약 50%가량 향상되었다고 하죠. 이를 위해 C필러, D필러, A필러 하단 부분에 보강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강성 보강을 위해서인지 차체 무게가 조금 무거워졌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앞뒤 무게 배분 자체는 좋았지만 전체적인 무게가 다소 많이 나가는 편이었습니다. 리어 휠 조향 기능도 있는데 최대 7.3도까지 움직이죠. 물론 벤츠 S클래스와 비교를 한다면 다소 부족해 보이지만 이와 같은 대형급 SUV에게는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덕분에 유턴을 하는 환경에서도 매우 편했고요. 사실상 소형차 수준의 회전 반경을 갖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무게감을 비롯해서 상당한 덩치를 갖고 있는 레인지로버인데요. 자, 그럼 발진 가속 성능은 얼마나 나왔는지 볼까요? 공식 기록은 4.6초지만 테스트 결과 4.9초가 나왔습니다. 기록 대비 아쉽긴 한데 무게를 감안하면 나쁜 수치는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펀치력 있게 치고 나가기보다 안정감 있게 꾸준히 밀어붙이는 가속력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사실 무게를 감안하면 정말 대단한 수준입니다. 엔진을 잘 만든 것도 있겠지만 이 초반부터 동력을 전달하는 과정, 여기서의 세팅도 물론 좋고요. 제동 성능도 볼까요? 제동거리는 42m로 다른 차들 대비 조금 긴 거리를 갔습니다. 사계절 타이어의 한계 때문인데요. 브레이크 자체는 꾸준한 지속성을 보인 만큼 온로드 중심의 타이어로 바꿔주면 조금 더 효과적인 제동거리를 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타이어 자체가 지금 4계절이죠. 그리고 무게가 있다 보니까 너비 자체는 285mm급을 사용하지만 약간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차를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고급 SUV용으로 나와 있는 서머 타이어를 장착했을 때 최고의 안정감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연히 정희철 선수를 만났는데요. 레인지로버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에 레인지로버, 그리고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직접 구입해서 탔다고 하는데요. 차의 전체적인 기능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말 안 해도 좋은 차량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행 질감 같은 경우는 이전 세대보다도 훨씬 더 부드럽고 고급스러워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또 저도 개인적으로 레인지로버를 좋아해서 이 전 세대의 레인지로버를 가지고 있었고, 또 레인지로버 스포츠도 1년 정도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역시 신형은 또 다르구나. 500마력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부드럽지만 이 토크감과 힘은 잘 느껴지는데 이걸 굉장히 잘 포장해서 부드럽게 고급스럽게 튜닝해 놓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스컬레이드와 레인지로버를 선택해야 되는 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에스컬레이드죠. 제가 캐딜락 앰버서더기 때문에. 이 차를 택하시는 분들이 성능 때문에 차에 관심을 갖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자, 고급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편안함, 이 두 가지 요소가 핵심인데요. 적어도 레인지로버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완성도 부분 그리고 고급화된 느낌, 주행의 세련미까지 가미되면서 만족감을 한층 더 키우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거기다 지금은 기능성, 소프트웨어적인 성능까지도 매우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레인지로버를 택하실 그 소비자분들이 적어도 후회하실 일은 없으리라, 이렇게 전망해봅니다. 여러가지 이점을 두루 가져가면서 만족감이 더 향상된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랜드로버 레인지로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승차감은 확실히 이게 차체가 커지다 보면 그로 인한 이 떨림 그리고 한계가 있거든요. 차체 설명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만족감이 더 높아졌네요. 진동 억제 능력이 정말 상당해졌어요. 네, 오늘은
5세대로 진화한 여전히 고급 SUV로 최고봉에 있는 랜드로버 레인지로버를 만나봤습니다.